강동무, 당장 차에 타시오. 상부 명령이요. 그날 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보이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추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 강철수는 함경북도 회령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옥수수밭을 일구며 우리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은 적었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고 위급한 순간엔 가장 침착한 아이로 마을에서 알려졌습니다. 20살 군에 입대했을 때 배치받은 곳은 포병부대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계산에 강하고 현장 판단이 빨랐던 탓에 곧 인정받기 시작했고 부하들은 내게 의지했으며 상관들은 나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40대 중반 나는 포병 연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높은 자리? 별로 원한 적 없었다. 내가 진짜 바라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늙어가는 것, 부하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것.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오히려 나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어느 날 정치장교 오진국이 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강동무 요새 부하들한테 인기가 대단하던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아직은 없지. 아직은. 그의 눈빛엔 시기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놈, 뭔가 꾸미고 있군. 며칠 뒤였습니다. 상부에서 갑작스레 식량 분배 내역 조사 지시가 내려왔고 누군가 내 이름으로 조작된 비리 보고서를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위부 차량이 내 숙소 앞에 섰습니다. 강동무, 당장 차에 타시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말려들었다는 걸.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는 걸. 가족도 지위도 명예도 다 버려야 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 동무, 권력이 있으면 가족도 지킬 수 있어. 왜 그걸 모르시오? 오진국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권력 원한 적 없어.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는 영원히 바보일 거요. 연대장이 된 후에도 나는 매일 아침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따로 먹는 간부들도 많았지만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땀을 흘려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부하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대장 동무, 나중에 더 높은 자리 가실 거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돌아가 가족이랑 저녁 먹는 게 꿈이야. 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가? 평범한 게 꿈이라는 게?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늙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밥 먹고 웃으며 늙어가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나는 군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친구는 사라지며 가족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내 성품이 오진국에겐 약점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동무, 부하들이 동무를 너무 따르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보다 사람을 앞세우면 그게 바로 반역이요. 나는 당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생각이 동무를 파멸시킬 거요. 이미 시작됐구나. 내 파멸이. 며칠 후 나는 상부회의에 불려갔고 식량 분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조작된 장부, 위조된 서명, 그리고 익명의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계신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나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졌다. 권력 같은 건 원한 적도 없는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강철수 동물을 반당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도망칠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습니다. 오진국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내가 관리하던 군량 창고의 장부를 몰래 수정했고 내 서명을 위조해 식량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후 익명의 제보가 상부에 들어갔고 조사단이 연대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조사관이 내 앞에 장부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서명, 강동무 것 아니요? 나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내 서명과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고 날짜도 내가 출장 갔던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출장 기록도 조작할 수 있어? 증거는 충분하오. 그날 저녁 오진국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동무, 이제 인정하시오. 동무는 끝났어?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하나도 안 했지. 그게 문제요. 동무는 너무 깨끗해. 부하들이 동무를 신처럼 따르잖소. 그게 죄입니까? 이 체제에선 죄요. 당보다 인기 있는 간부는 위험하니까. 그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가 온다오. 잘 있으시오, 강동무. 이 개자식? 처음부터 날 없애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할 것이고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내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안 돼. 가족만큼은 지켜야 해. 그러려면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과 지도를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초병이 지나가는 게 보였고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20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나는 도망자가 된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언젠가 다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새끼, 돈도 없으면 여기서 죽는 거야. 브로커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약속과 다릅니다. 국경까지만 가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어. 공안이 수색 중이거든. 더 내든지 여기 남든지 선택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연대장도 군인도 아닌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걸. 부대를 빠져나온 첫날 밤 나는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80km,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곳까지는 사흘이 걸릴 거리였습니다. 배낭에는 옷 몇 벌과 마른 옥수수 떡,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검문소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 다녔고 낮에는 농가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포병 연대장이 이렇게 쥐처럼 숨어 다니다니. 사흘째 되는 날 밤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말을 섞어 쓰는 조선족 남자였고 그는 차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부터. 나는 준비한 돈을 건넸고 그는 대충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강을 건넌다. 따라와. 두만강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이라 강물은 얼어붙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었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 걸었고 나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으며 입술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강을 건넌 지 30분쯤 지났을 때 중국 쪽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차 가지러 간다.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라고. 그가 사라진 뒤 20분쯤 지났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브로커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망했다. 저 새끼가 날 팔아넘긴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고 경광등이 번쩍였으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으로 올라갔고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으며 숨을 죽인 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습니다. 산속에서 나무 껍질을 씹으며 연명했고 밤에만 움직였으며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면 땅속에 파묻히듯 숨었습니다.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20하루째 되는 날 다른 브로커 루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돈을 2배로 요구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트럭에 몸을 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강철수 연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 모든 걸 잃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한 명의 탈북자일 뿐. 경력이 포병 연대장이라고요? 면접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내 이력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20년간 복무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그 경력,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 분.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대한민국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까지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다시 아기처럼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무능해 보이다니.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을 때 내게 주어진 건 작은 고시원 방 하나와 정착 지원금이 전부였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 일자리 구하는 게 급선무예요. 자격증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포병 지휘를. 그건 여기서 인정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첫 번째 면접은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라며? 여기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말투? 내가 평생 써온 말이 여기선 이상한 거야? 두 번째는 공장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서서 부품을 조립했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으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 시절엔 지시만 내리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아래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석 달을 버텼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며 다시 실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포병 연대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건가? 세 번째는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밤새 CCTV를 보며 졸음과 싸웠고 주민들이 함부로 대할 때마다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올려줘요. 나는 묵묵히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연대장이 경비 아저씨가 됐네. 하지만 어쩌겠어. 살아야 하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공부하네. 뭐 준비하는 거요? 안전관리 자격증입니다. 안전관리? 그거 노인 복지관에서 찾던데. 한번 알아봐요. 나는 그날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새 땅에 왔으니 새 사람이 되자. 연대장은 이제 끝났어. 여기서 다시 강철수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강철수 씨 합격하셨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경력은 부족하지만 면접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노인 복지관 안전교육 강사. 그게 내게 주어진 새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말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첫 수업날 20명의 어르신들이 강의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침착하자. 군에서 수백 명 앞에서 브리핑했잖아. 이것도 똑같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응급처치법, 낙상 예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군에서 익힌 명확한 전달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씨가 특이한데 어디 출신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탈북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나는 또 실패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먼 길을 어떻게 왔노? 고생 많았겠네. 감사합니다. 말씨야 뭐 어때? 설명 잘하면 되지. 계속해봐요, 선생님. 나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분들은 다르구나. 날 거부하지 않는구나. 수업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군에서 20년간 쌓아온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이 여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잡한 응급처치 절차를 단계별로 나눠 설명하는 법,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반복하는 법, 실습 시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며 격려하는 법. 연대에서 부하들을 가르치던 방식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석 달 후 관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말입니까?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축하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초등학교 안전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진 대피 훈련을 가르치고 교통사고 예방법을 알려주며 불조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말투를 신기해했지만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말을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살던 곳에선 이렇게 말했단다. 어디요? 아주 먼 곳. 하지만 이제 여기가 선생님 집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연대장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보세요. 강철수 씨 맞으시죠? 어머님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아들 찾으시다가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이 안정되고 삶이 나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상실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에 전화라도 걸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편지를 보내도 도착하지 않으며 브로커를 통한 소식마저 끊겼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그게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건가? 3년째 되던 해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탈북한 후 신문을 받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헤매다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혼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다?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을 꿨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데 자꾸 발이 빠졌고 뒤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왔으며 어머니가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다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제 강의 중에 멍하니 있었잖아요.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강 선생님, PTSD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PTSD? 나한테? 군인이었던 내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생존자의 죄책감도 있고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약을 처방받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항감이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같은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형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살아남은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형, 나 때문에 가족이. 내가 거기 남았으면 다 같이 죽었을 거야. 넌 최선을 다한 거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어머니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을 거야. 이제 여기서 잘 사는 게 효도야. 나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의 횟수가 줄었고 강해 중 집중력이 돌아왔으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 여기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강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새로운 탈북민 청년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죠? 대한민국 말입니다.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곳에 있더군요. 대한민국에 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3곳의 복지관과 5개 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연대장 시절보단 적었지만 떳떳했고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고 중고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꿨으며 처음으로 내 돈으로 겨울 코트를 샀습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1년 전부터는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을 갓 나온 사람들에게 정착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력서 쓰는 법을 가르치며 면접 연습을 도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그들도 똑같이 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20대 탈북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포병 연대장이었는데 경비일부터 했으니까.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지난달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옛 부하를 만난 것입니다. 포병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김 상사였습니다. 연대장님, 정말 연대장님이십니까? 김 상사, 자네도 무사했구나.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김 상사가 물었습니다. 연대장님, 그때 갑자기 사라지셔서 우리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그날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오진국의 모함, 탈북, 두만강,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김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장님은 억울하게 당하신 겁니다. 우린 다 알았어요. 오진국 그 새끼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저도 정착 중입니다. 힘들지만 연대장님을 다시 만나니 힘이 납니다.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 지위, 가족, 고향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위 대신 존경을, 가족 대신 동료를, 고향 대신 소속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귀환인가? 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는 게. 오늘도 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동료들이 커피를 건넵니다. 저녁엔 탈북민 모임에서
후배들과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야.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곳. 사람들이 날 받아준 곳.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나는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어머니, 아내, 아이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는 내일을 준비합니다.